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얼마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남북 정상회담 다 보셨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팽팽했던 두 나라의 정상들이 드디어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들, 공연도 받고 평양냉면도 같이 드셨잖아요. 가슴이 뭉클해졌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 여러분은요, 우리가 왜 분단된지 알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이 주제지만 그 전에 우리 역사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1910년대부터 일본의 통치하에 일제강점기라는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해방이 오게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지 않은 외교적인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지만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이뤄지고 있었죠. 1943년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요, 미국, 영국, 중국 이렇게 3개국 정상이 참석을 한 카이로 회담이 열렸는데 당시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막 일으키고 침략을 막 하고 있으니까 야야야! 일본 이거 어쩔 거야!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됐어요. 그 회담의 내용 중에는 한국이 일본의 예속이 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인정이 되면서 최초로 독립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국제사회에서요. 그런데 이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이 독립이라는 게 즉각적으로 독립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합의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일본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한 미국이 일본 본토에 이제 상륙을 할 때 일어날 막대한 인명피해를 우려해서 소련한테 전쟁에 참여를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45년에 미국과 영국과 소련 요 3개국이 정상회담을 가져요. 이게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데 태평양과 지금 만주에서 막 이제 일본이 막 이제 날뛰고 있는데 이걸 패배시키는데 소련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소련이 좀 결정을 지연하긴 하지만 결국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련은 왜 참여하겠다고 했을까요? 단순히 미국이 힘드니까 미국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소련은 이제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 한국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야욕을 지니고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일이 되냐? 미국이요, 일본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죠. 그리고 이틀 후 1945년 8월 8일 소련은요 150만 명의 군대를 앞세워서 요 위에 부분 만주 일대에서 한반도를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소련 양측이 우려했던 일본군은 정작 많이 약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인 8월 9일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재확인했던 얄타 회담 다음에 이루어졌던 포츠담 회의에서 이 포츠담 회의 그 수락 의지를 미국에 전하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은 그 광복절 일본 천황의 육성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하겠습니다. 이제 종전하겠습니다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죠. 자, 이 8.15 광복에 관련돼서는 제가 다른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일이 잘 해결됐나 했는데 소련군은요, 이 일본이 포츠담 선언 수락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때 미군은 어디 있었냐? 오키나와, 괌 일대에 군사가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미군은 한국 한반도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소련이 위에서 막 내려오네? 그러니까 혹시 소련이 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할 것을 막기 위해서 북위 38도선을 미군과 소련군이 경계선으로 딱 정하고, 왜냐면 아니면 부딪히니까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이제 전주를 하면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로 이제 합니다. 소련이 이 제의 받아들여가지고 이때 한반도가 38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각각 분할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린 분단이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일본이 항복을 조금만 더 늦게 했더라면 또는 혹시 빨리 했더라면 우리가 분단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일본이 이때 이제 조금만 더 버텨서 만약 항복이 더 늦었더라면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당시에 이제 일본 강점기니까 막 독립을 하셨던 분들이 한국 이 땅에 못 계시고 다 국외로 막 계셨거든요. 근데 국외에서 막 이런 우리나라의 재건국을 준비하던 임시정부, 조선의용궁, 조선건국동맹 같은 분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올 작전이 있었는데 너무 일본이 항복을 빨리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국내에서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실제로 이 전쟁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여기 점령해가지고 우린 그들에 의해서 이 전쟁이 끝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기 참전을 했더라면 미국과 소련은 해방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들은 우리의 독립을 도운 게 되겠지만 현실은 우리가 참전을 못했으니까 미국과 소련이 점령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런 분단의 아픔이 시작된 거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요, 일본이 8월 9일날 밤이 아닌 조금만 더 빨리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8월 6일 정도에 항복을 했더라면, 또는 어찌됐건 8월 8일 실질적으로 전쟁에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항복했더라면, 소련이 개입을 안 했으니까 이게 다 미국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단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았냐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과거사고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참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의, 자주 독립을 이루고 싶었지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이렇게 개입된 국가들이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분단이 됐는데, 이후에 우리는 6.25 전쟁까지 겪게 되죠. 물론 여러분, 미국과 소련만이 이 분단의 원인은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나라를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분열도 있었죠. 이건 다른 편에서 제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후에 남과 북은 오랜 분단의 시간 동안 갈등을 겪었죠. 그리고 이 분단의 비극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양쪽이 대화와 교류 노력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1953년 6.25 전쟁 휴전 이후에 다시 대화를 시작한 1971년부터 2018년 지금까지 약 47년 동안 남과 북은 공식적으로 657회 만남을 가졌어요. 이 중에 정상회담이라는 건 남쪽과 북쪽의 최고 리더들이 이제 만나서 주요 문제와 또 화해하고 협력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그걸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은요, 실질적으로 총 3번이 진행되었어요. 남과 북이 갈라진 이래로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올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3번째였죠. 자, 지금부터 각각의 정상회담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0년 6월 13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인사했고요. 이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난 자리였어요. 아주 의미가 있었죠. 13일 대통령 방북을 한 후에 14일 정상회담을 했고 15일 드디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자, 그 주요 내용은 뭐였냐면, 자, 남쪽 북쪽 이제 우리끼리 이 통일 문제 우리끼리 해결합시다. 그리고요, 이산가족 이거 만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친척 방문하게 해야 되고요. 또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합시다. 그리고요, 우리 이제 경제 협력 해가지고 우리 좀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요. 사회나 문화나 보건 환경 분야에서 우리 같이 협력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신뢰가 커질 테니까요. 자, 두 정상은요, 회담에서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확인했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했어요. 또 남과 북에는 그 통일을 하겠다는 방안에는 공통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을 하고 향후 대화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하는 게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화 체제를 확립해야 된다라는 어떤 합의를 이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못한 게 이 회담의 한계로 꼽히고 있죠. 1차 정상회담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분단이 있고 나서 반세기 만에 정말 최초로 이 남북 정상이 만나서 그동안 하고 있던 이 남북 관계를 조금씩 어떤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데 아주 첫 발걸음이었다라는 데 뜻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상회담은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뤄졌는데요. 2007년 10월 2일 정말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시선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집중이 됐죠. 하나의 땅을 이렇게 두 개로 갈라버린 이 38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걸어서 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일날 방북을 하셔서 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거쳐서 4일날 14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10월 4일이었어요. 14선언. 주요 내용이 뭐였냐? 이제 남과 북은 전쟁을 종식하고 앞으로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와 이 통일과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그러니까 우리 말고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협력해서 추진하자라는 데 합의를 합니다. 또한 그 외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제에 관련해서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죠. 어찌 들어보면 1차보다 조금 발전하긴 했지만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변한 것 같진 않죠. 자, 이 회담은요, 6.15 공동선언 이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그 선언 이후에 7년 동안 남과 북의 이 교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 막 힘들었던 장애 요인을 좀 극복하고 이제 관계를 좀 발전시킵시다 하고 비전을 제시했어요. 특히 기존에 이제 남북이 전면적으로는 다루지 못했던 중요한 군사 문제, 평화 체제 문제 막 논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발로 도보로 통과한 거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추진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말에 추진이 됐어요. 그러면 이 합의 내용은 이 다음 정부에서 일어나가야 될 텐데 다음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이제 잊지 못한 게 가장 큰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기에 이 회담에서 어떤 포괄적인 비전이 제시가 되었기에 이 다음에 이어진 2018년 정상회담에서 더 구체적인 어떤 완성된 회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평가받기도 해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게 전 세계의 생중계가 되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은 국무위원은 서로 악수를 주고받았고요. 군사 분계선 또한 넘나드는 모습을 우리 다 방송으로 보셨을 거예요. 이게 2000년과 2007년에 이어서 11년 만에 성사된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이 앞서서 진행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이 선언의 이제 핵심 의제가 뭐였냐면 한반도 비핵화예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계 구축, 그리고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게 약간 과거의 회담 내용과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외교 관계는요, 그 다른 어떤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러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치렀던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서로 종전 의지,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자는 의지, 화합 의지, 통일 의지를 확인하는 게 첫 단계였다면 이제 회담을 거치면서 세 번째에서는 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은요, 후속 조치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5월에 남북 적십자 회담,
고위급 회담, 뭐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 아이고 엊그저께였나요? 그 뉴스에서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지금 취소하겠다고 밝혔죠.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 사실은 뭐 썰전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은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의 그 전에 약간 전에 치러지는 어떤 그 행사였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사실 이 또한 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외교라는 건 쉬운 게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두 정상이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 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판문점 선언이 있은 이후로 5월 5일을 기준으로 이 두 국가 간에 30분의 시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차가 이제 없애고 시간이 같아졌고요. 5월 1일부터는 군사 분계선에서 막 확성기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방송도 중지한 상태고요. 또 북한은요,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철거했어요. 핵실험장 갱도를 철거했고 폐쇄 조치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액션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3차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자, 이후에 뭐 이제 철도 연결, 또 평화 수역 설정 뭐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공동으로 정말 번영할 수 있을지 기대가 돼요, 많이. 또 앞으로 철도 연결 그리고 평화 수역 설정을 명시함으로써 굉장히 남북 관계가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공동이 번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데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겠죠. 자, 부인할 수 없는 건요, 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함께 한다면 분명 대화와 협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요, 그 단계로 보여지는데,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뭐 남북 정상회담 그래 이렇게 해왔고 필요한 거 알겠는데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요, 우리 꼭 통일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금요사건 파일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